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현 시점에 대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전달을 하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 내내 뭐 TV나 유튜브에 정치평론가, 정치 전문가, 법조인 출신 정치인, 뭐 경찰 출신 지역구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전부 추측이에요. 추측. 뭐 얼핏 제보를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전부 추측이에요. 이런 상황에 뭐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닌 내가 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게 딱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동안 이제 조회수도 그냥 뭐 150, 200, 뭐 작은 거는 100, 뭐 60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이 없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무죄 선고 나오고 캔맥주를 까면서 축하 방송을 했던 거기에 악플이 엄청 달려 있어요. 근데 나는 참 이게 그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뭐 있지도 않는 사법 리스크, 원래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이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그 이제 진행하던 게 수요일에 선고로 이제 끝이 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은. 그런데도 뭐 범죄자니까 잡혀갈 거다, 윤석열은 돌아올 거다,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자유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일에 대해서 혼자서 희망 회로 돌리고 뭐 뇌피셜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의 희망 회로가 그 희망 회로대로 작동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절단이 납니다. 그 성조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겁니다. 이민을 가든지 내전에 참전하든지. 그 정도의 사안이 일어나야 된다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제 부탁은 목요일 업로드된 영상에 좋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조금 긴 게 아니고 미니모 TV 사상 최장시간 방송 40분이 넘어요. 다 들어주시면 고맙지만 그냥 듣지 마시고 댓글만 달아주셔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고 어쩌고 저쩌고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주가 되면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살얼음판일 것 같은 게, 그 추측 예측만 난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똑같이 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다음 주를 넘기면 사단이 날 수가 있다. 다음 주를 넘기면 정말 사단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만약에 넘기게 될 상황이 온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능을 행사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다 가지고 오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튼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면허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니
그런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잘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여튼 안 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내란성 불면증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주는 내가 진짜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살얼음 판이고 그 하루도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살얼음 판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무섭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그 선거 기일이라도 발표가 되면 모르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선거 기일이 발표가 안 되면 진짜 이 나라의 상황이 어찌 될지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라는 일들이 지금까지 모두 다 일어났어요. 야, 설마 이건 안 하겠지. 야, 설마 이건 아니겠지.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일들을 다 해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무섭습니다. 저들의 희망회로가 왜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희망회로냐면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했어요. 근데 윤석열 체포를 실패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근데 2차 체포에서 윤석열 체포를 성공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체포가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했어요. 근데 윤석열을 풀어주니까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님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폭등했어요. 누가 대통령입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윤석열 보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 새끼들은 진짜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나는 김진, 조갑재, 정규재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로 숨을 쉬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평생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도요. 본인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내란 사태 이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기소를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5가지 재판다. 이거는 재판이 되고 안 되고 무죄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 기소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김진이 그 말을 했어요. 김진이. 나는 유시민 작가님 TV 토론 프로 나오면 거의 다 보는 편인데요. 상대 패널 김진 나오면 안 봐요. 그자는 꼴통 보수를 넘어서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선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넘는 사람이어가지고 화가 나서 안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죽기 전에 그 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튼
다음 주. 저는 다음 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 주에 뭐 선고가 됐으면 좋겠다, 선고 기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다 진짜 다음 주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큼 저자들은 상식을 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계속 벌이고 있는 짓을 보면요. 야, 우리가 상상력이 너무 빈약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상상을 해도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짓을 2년 반 동안 계속 해왔어요. 이거는 진짜 저런 자들을 지켜야 된다고 세이브 코리아라면서, 그게 무슨 세이브 코리아야. 브레이크 코리아지.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가게가 이제 만석이었다가 그 손님들이 1시 반쯤에 쭉 다 빠지고요. 모기다. 벌써 모기가 나오네. 1시 반쯤에 손님들이 쭉 다 빠지고 이제 늦게야 직원 식사를 하고 한동안 손님이 가게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주방애 중에서 한 명이 베트남 직원인데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다면서, 근데 언니랑 이야기하면 한국말 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TV 뉴스를 보더니 윤석열 언제 대통령 안 돼요? 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자주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은 뭐 손님도 없겠다, 시간도 있겠다, 애를 앉혀놓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듣는 단어 있으면 언니한테 다시 물어봐,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반민특위부터 문재인, 이명박,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때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는데,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떠올리면서 그 친구한테 했던 말 그대로 반말로 할게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어느 정도 잘하지만 완전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들한테 했던 그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냐 하면, 내가 예전에도 말을 했는데, 사람이 머릿속에 뇌라는 게 들어있고 한국말이라는 걸 할 줄 알면 이 상황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방 직원도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설명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평생 산 사람한테 해도 안 먹히고 안 들어 처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튼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한국은 너무 못 사는 나라였어. 그런데 프랑스는 그러니까 독일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목을 잘라서 죽였어. 근데 한국은 2차 대전 때 그 일본 편을 들었던 한국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이 나고도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여서 그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처벌하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했어. 왜요? 그때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제3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 제3세계 하길래 저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엄청 가난한 나라, 그 나라들보다 더 못 살았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군인이 쿠데타를, 지금도 쿠데타잖아.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독재를 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거야. 아, 근데 그 대통령 때문에 그 한국의 군인이 베트남에 돈 벌려고 전쟁하러 간 거야. 언니 지난번에 말했지? 요즘 젊은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한국 사람들 간 거 잘못한 거고 거기에서 나쁜 짓 많이 한 거 우리도 다 알고 학교에서 배워. 그건 언니 항상 미안해. 그러니까 알아요 하길래 이제 근데 그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하길래 이제 부하한테 총 맞아서 죽었어. 왜요? 그 사람이 독재를 너무 길게 하려고 하는 짓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서 부하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총 쏴서 죽였어. 아, 근데 그 뒤에 또 군인이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대통령 친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뇌물도 많이 받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해서 내가 일으킨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 힘을 욕을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싫어해. 그래서 태극기 들고 저렇게 저기 길거리 나가는 거야 하니까 애가 그런데 언니 미국 국기는 저 사람들이 왜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언니도 모르겠어. 언니도 저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했어요. 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발 물러나서 사고를 안 바랍니다. 뭐 그러다 늙어 죽겠지 뭐. 여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베트남 직원한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친구의 어휘력은 아마 한국의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도 지금의 뉴스를 보면 도대체 왜 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감옥 안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언니도 이해가 안 돼. 머릿속에 뇌가 있고 한국말을 할 줄 알면 다 아는 상황인데 저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TV 보니까 저거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하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MBC는 뭐 방송을 안 하는 시간이고 JTBC는 뭐 예능 다시 보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합뉴스 아니면 YTN을 틀어놔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언니가 나가서 하는데 저거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안 많아. 근데 응원봉 들고 있는 사람은 진짜 많아. 근데 비슷하게 보이게 뉴스에서 나와서 그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 걔는 나라가 반반으로 나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생각을 할 줄 알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저래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저같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정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베트남 사람을 무시하진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저를 잘 따르는 게 저는 굉장히 배려하고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내가 5번 귀찮으면 주방에서 한 번 편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나를 되게 잘 따라요. 그만큼 저는 나라의 수준이 어떻고, 나라의 문화가 어떻고,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를 떠나서 그 나라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정치 수준이 저따위인 나라의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상황을 맞은 자체가 저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베트남 친구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도 대통령 언제 끝나요? 하길래 언니도 이젠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안 끝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된다는 말을 언니가 못하겠어. 미안해.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베트남이 대한민국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여담인데 저는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글쎄요, 이걸 들으면 이상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베트남 국립수학연구소 소장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같은 과에,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과에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그리고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어서 왔어요. 왜냐하면 기초과학 수준이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 하면 베트남 국립수학연구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치 현안에 대한 유튜브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제 중요시되고 이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 국문학, 수학.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나라는 저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한계에 계속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천시되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국립수학연구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메스레터라고 IMO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와 그 해에 가장 잘 나온 답안을 실은 책이 있어요. 제가 메스레터를 이제 엄청 많이 봤는데, 메스레터에 베트남 학생 답안이 꽤 많아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전공 4학년인 나도 답안 내용이 진짜 거의 뭐 한 2, 3주 공부해야지 이해가 될 정도의 답안인데, 그게 베트남의 14살 학생이었어요.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나라는요, 단기적으로 발전이 되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말씀 많이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아쉬운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초과학의 발전이 없이 공학과 기술과학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국문학의 발전이 없이 그 나라의 언어는 곧 일상입니다. 일상이 발전할 리가 없고요. 철학의 발전 없이는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세 가지 학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를 더 말하게 됐네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신념입니다. 철학, 국문학, 수학. 하나의 국가가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되는 학문인데, 국문학과 간다고 하면 요즘 뭐 국문학과 가서 뭐 하려고, 임용고시 경쟁률도 높다는데 먹고는 살겠나? 수학과 간다 하면 뭐 학원 선생 하려고 수학과는 왜 가노? 여기까지는 양반이에요. 철학과 간다 그러면 철학관 차리려고? 뭐 니 사주 볼 줄 아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뭐 AI 시대든 뭐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떠나서, 뭐 한강 작가님이 뭐 노벨상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문학 강국인가, 개뿔 다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학문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대한민국 장기 플랜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오랜 신념이었고요. 22년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말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수학학회가 있고 협회가 있는 거지 국립수학연구소는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 있다고요. 더 부끄러워진다. 쟤들한테 정치 이야기 할 때도 부끄러웠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니까 더 부끄러워진다. 힘드네요. 여튼 오늘 새 꼭지를 전해드렸어요. 저 성조기 집단들의 희망회로가 그냥 희망회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희망회로인지,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 있고 정치적으로 훨씬 후진한 나라인 사람한테도 우리는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하려고 했던 말은 아닌데 철학, 국문학, 수학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는 거, 이렇게 오늘 새 꼭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 아침 퇴근하고 일요일 저녁에 출근할 건데 월요일 아침에 방송을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다음 주 월화수목금, 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섭고요.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지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 대응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합시다. 여기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는 건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저들은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만을 저지르면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머릿수 하나라도 더 보태서 압도적인 인원으로 법 테두리 아래서 맞서 싸워서 이겨냅시다. 내전 상황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내전에 접어들면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압도적 숫자로 법 테두리 안에서 싸워서 우리가 저들을 이겨냅시다. 특별한 약속이 없고 심심하면 산책하러 나가세요. 집회 현장에. 응원봉 꼭 안 들어도 돼요. 거기 나가면요, 날씨가 추우면 핫팩을 나눠주고요. 그 집회 현장에 못 가서 미안한 마음에 음식을 엄청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요. 피켓 나눠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피켓 뭐 나눠주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들면 되고요. 거기 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안 있어도 돼요. 10분을 있어도 되고 30분을 있어도 되고 1시간을 있어도 됩니다. 그 아이돌 노래 자주 나오는데 저도 그 아이돌 노래 몰라요. 그냥 옆에 있는 어린 친구들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따라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중독되더라. 이거 타트 이거는 야 이거 중독된다 하더라고요. 여튼 뭐 머릿수 하나를 1분을 보태든 10분을 보태든 1시간을 보태든 눌러보세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투쟁 방법입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쏟아져 나온 86세대를 집어치운 새로운 세대의 즐거운 투쟁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그냥 잠시
사람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리고, 나 약속 시간이네? 배고프네? 나 어디 가야 되네? 하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우리의 투쟁 방법입니다. 토요일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일을 가리지 말고 우리 광장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